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607페이지입니다. 607페이지. FAT 1급 최신 기출문제 32회 실무풀이인데요. 앞 시간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문제 1번까지 해봤습니다. 1번까지.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문제 매입거래,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차례죠. 자, 맞습니까? 네. 자, 매입거래 3점짜리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 휴대폰 계산기가 품목이고 밑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하나 더 보여줬어요. 찾으신 금액이 220만원 있습니다.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휴대용 계산기를 제작하고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분계를 혼합분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그렇다면은 이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휴대용 계산기를 판촉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입에 관한 비용, 요 공급가액은 무엇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개정과목? 예. 이 광고선전비 개정과목 참 모처럼 나왔네요. 예.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그렇죠? 예.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 그러면 정리 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날짜를 정확하게 7월 5일로 입력하시고, 7월 5일로요.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죠.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휴대용 계산기, 응? 업데이트를 너무 오래해서. 네. 뭐 여기 스마트 A가 업데이트 하나요? 윈도우가? 윈도우가 업데이트 하세요?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수량이 100개, 단가가 200원. 수량 100개의 단가 2만원이죠? 2만원. 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예, 공급자는 소신, 기념사. 자, 전자세금란은 1번 전자입력으로 하셔야 되고, 분계 유형은 3번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증가는 그대로 두시고 상품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광고선전비 800번대 833으로 바꾸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금액이 220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의 거래처 국민은행으로 수정하셔야 된다. 이거. 네. 이렇게 하시면 3점 완벽하게 맞추신 겁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혼자 업데이트. 자, 다음의 문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4점짜리죠. 예. 자, 홍이 산삼을 매입했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홍이 산삼 세트를 구입을 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혼합분계 해주시면 되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이거는 지금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산삼이기 때문에 요 32만원 세액공제를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기에 관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때는 우리가 유형을 알고 있죠.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7월 10일 날짜로 54번 불공 유형으로 했죠.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9번으로 선택을 하시고 품명에다가 홍이산삼 수량과 단가는 없고 공급가액이 32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 산삼 백화점인가요?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3번, 상품을 접대비로 고치셔야 되죠. 800번대 접대비 813번, 내려와서 대별은 103번, 금액은 352만원, 그리고 태피 눌러서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고쳐주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처음에 유형을 54번 불공 유형으로 선택하는 것부터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공 유형에서는요,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 요 합계 금액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든가 자산으로 포함되죠. 그래서 불공 유형은 아래 하단에 분계에서 부가가치세 분계는 없다. 자, 다음 문제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매입거래 3점짜리죠. 자, 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카드 매출전표. 우리가 매출전표는 이제 금액을 입력하실 때 여기 합계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고, 자료 설명을 보면은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서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매입 매출전표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출장지에서 숙박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그래서 비용 발생 차변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여비교통비니까. 그래서 유형을 카드 과세 매입 57번인가요? 아마 57번일 거예요. 아마 이제 유형이 코드가 이제 많이 외워지죠. 57번 유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대변의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분계 유형을 이거는 혼합 분계 유형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입력을 해봅시다. 날짜가 7월 16일이네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했다. 여기다 날짜를 7월 16일로 하시고,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 매입, 카드사를 클릭을 해서 삼성카드가 되겠습니다. 삼성카드 선택하시고 확인. 품명에는 숙박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십시오. 495 플러스. 그리고 거래처는 그 카드 매출전표 밑에 있는 진안 호텔. 전자세금란은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비워두시고 3번 혼합분계가 해당이 되겠다. 자, 매입세 공제 45,000원 받아야 되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그렇죠. 예. 카드 분계해도 되겠네요. 네, 더 간단하겠네요. 예. 그렇군요. 네, 카드 분계. 네, 단박에 되는 걸. 혼합 분계로 해도 되긴 되는데, 예, 뭐 카드 분계가 훨씬 더 빠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금, 예, 삼성카드,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상품을 바꿔줘야 되죠. 예, 812번 여비교통비로 계정 과목만 잘 갖춰주면 되겠다. 예. 왜 제가 카드 분계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카드 분계가 훨씬 빠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유형을 57번 카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네.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느냐 보니까 빨강색 전자세금계산서네요. 그럼 매출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승용차를 매출했네요. 자동차 회사가 아닌데.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매각하고, 우리가 매출이라고 안 하죠. 승용차 매각.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매각 전의 자산 내역은 이와 같다. 그래서 기초가액 이걸로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매각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단 말일에 받기로 했으면 미수금으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단 매각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연초 기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를 처분한 매각한 날짜는 8월 16일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8월 16일에 매각을 할 때는 1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당되는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자 해서 매각일까지의,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회계 처리해라.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네, 메인 매출 전표에 가야 되겠습니다. 날짜를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 항상 나온다 그랬죠. 네, 이번에도 32회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날짜는 16일. 8월이군요. 월도 잘 고치셔야 돼요. 8월 16일 매출인데 과세 매출이죠.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다가 승용차. 왜 이럴까요? 승용차. 자,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이 250만 원이네요. 2500 플러스 엔터. 그러면 합계가 275만 원 맞았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강남중고. 자, 전자세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를. 그래서 1번 전자 입력을 해주시고, 이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는 무조건 혼합분계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부가세 예수금, 납부할 세액이죠.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 네, 208번. 이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고쳐서 입력합니다. 1300만 원 자료에서 주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의 반대 차변을 입력하시고 208번의 다음 번호 209번 코드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해야 되고요. 거기 자료에서 주어진 11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이 머릿속에서 금방 되겠는데 무슨 계산이 됐다는 얘기냐? 1300에 취득을 해서 1300에 취득을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100이니까 장부금액은 200이다. 쉽게 계산이 되네요. 200을 250에 처분했구나. 그러면 이익이 50만 원 발생하겠구나. 네. 자, 그러면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대금을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아까 자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매각 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미수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이죠, 미수금. 120번. 매각 대금은 얼마예요? 세금 포함해서 275만 원이죠. 그래서 매각 대금 275만 원을 미수금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랬더니 밑에 차액이 아까 머릿속으로 우리 계산했듯이 50만 원 딱 차액이 나 있습니다. 이게 이익이니까 대변에 유형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렇죠? 50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마지막으로 혹시 거래처나 또는 차변과 대변이 금액이 일치하게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FAT 1급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가 아마 분계 중에서는 제일 복잡한 분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보다 더 나아가서 문제를 좀 이걸 더 복잡하게 내게 되면요,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반영해라. 감가상각 방법을 다 주어줍니다. 뭐 정액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월할 계산해라. 또는 높은 급수에 가면 일할 계산해라. 일할 계산. 일수 다 세워가지고 해야 돼.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겠죠. 아마 FOT 1급 수준에서는 수업 우리 저 시험 시간 60분 안에 이 많은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계산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출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월할 계산은 나옵니다. 월할 계산. 자, 다음 문제. 여섯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는 매입거래 3점짜리로 주었습니다. 계산서를 주었군요.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 이런 얘기죠. 용역인가 봅니다. 4차 산업혁명 한 거 보니까. 네. 책이구나, 책. 그렇죠. 네, 재화네요. 자, 자료 설명. 본사 직원 업무용 도서를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 중 2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현금이죠. 자기압수표.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미지급금이네요. 혼합분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우리가 이걸 입력할 때는 면세를 매입했으니까 53번 면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유형을 53번 면세 매입. 네, 품명에는 4차 산업혁명. 수량 25, 단가 2만원, 맞죠?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고요. 거래처는 공급자, 배움, 출판. 전자 계산서이기 때문에 여기를 1번 전자입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했어요. 그래서 혼합,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도서 인쇄비 비용 처리예요. 책 사는 거. 어떤 분은 도서 이거 책 사는 걸 비품 아닙니까? 이렇게 비품으로 했다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비품 아닙니다. 책은 도서 인쇄비 비용 처리합니다. 자, 대변에 자기압수표로 지급한 것은 현금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했으니까 20만 원 현금.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밑에 30만 원 보이네요. 네, 이렇게 차변에 도서 인쇄비 5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20만 원. 거래처는 배움 출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3점 주겠다. 국민은행 거래 내역에 말이죠. 맡기신 금액, 이 앞에 문제에서도 이 맡기신 금액, 환급받은 세액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환급인 것 같아요.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답니다. 8월 24일 날. 그러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에 했겠죠. 자, 정리분기는 6월 30일에 했죠. 그래서 6월 30일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는데 뭐 시간 없을 때는 6월 30일 안 봐도 여기 처리할 게 다 나와 있어요. 환급세액은 미수금일 것이고 거래처도 여기 서대문세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6월 30일 거 한번 일반전표에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에 가서 6월 30일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네, 미수금 서대문세무서 2612900 통장에 입금 잡힌 금액과 일치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환급을 받은 날짜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일반전표에다가 8월 24일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국민은행으로 해야 되겠죠. 예. 금액은 2612 900원, 대변은 미수금 세무서가 서대문 세무서 거래처 걸어주시고 2612900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인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죠. 자, 이 문제였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는 이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24점을 잘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문제 두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글로벌 시계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기타 결산 정리사항 수동 결산해라. 결산 자료를 보니까 1월 30일 ST모터스사에서 외화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미화 달러 2만 달러, 1달러당 1,000원 환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차입하였다. 차입한 날짜는 1월 30일이에요.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회계기간 종료일이란 12월 31일을 말하죠.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00원이다. 예, 환율이 200원이 달러당 2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율 때문에 이 차입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채가 증가하게 돼요. 네. 왜 증가하느냐? 우리는 이 회계장부에 2만 달러라고 달러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것을 장부에 기록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 현재의 2만 달러를 환율 1,200원을 적용해 가지고 이 외화 단기 차입금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달러당 2만 원씩이니까 1달러당 200원씩이니까 우리가 계산기로 200원 곱하기 2만 달러 200원 곱하기 2만 원 하면은 4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차변에 이 결산분계는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이 나타납니다. 비용이 발생해요.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400만 원. 우리가 영업의 비용에서 외화 환산 손실하고 외환 차손하고 이 두 가지를 환율로 인한 손실 계정으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외화 환산 손실은 지금과 같이 회계기간 종료일에 외화 차입금이나 외화 자산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이게 외화 환산 손실이고요. 외환 차손은 채무를 또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금과 같은 이 차입금을 상환할 때 발생한 환율 차이로 인한 손실, 그것은 외환 차손. 외환 차손과 외화 환산 손실, 그 계정 과목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변은 뭐가 되느냐? 대변은 부채가 증가하는 거니까 단기 차입금 또는 외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조회해 보셔가지고 외화 단기 차입금이 있으면 외화 단기 차입금, 이 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그 계정 과목 그대로 쓰시면 되고, 외화 단기 차입금이 없고 단기 차입금만 있다 그러면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정리됐죠? 자, 1번의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는 것이죠.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차변에 외화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외화 환산 손실 935 400만 원이고요. 대변은 외화로 한번 검색을 해봐. 있네요. 외화 단기 차입금 274번.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아까 문제에서 ST 모터스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바꾸고 ST로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죠. 400만 원. 결산 수정 분계에서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 것들은 역시 채권 채무 관계 관련된 개정 과목은 거래처 결산 수정 분계에서도 걸어야 됩니다. 코드로. 자, 이 문제도 모처럼 나온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화 환산과 그러니까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에 대한 결산 시의 그 평가 작업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라서 이게 갑자기 나오면 이거 우리가 안 해봤는데 이거 뭐지? 이 외화 환산 손실, 외환 차익, 또 외환 차손 뭐 이런 개정 과목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 무형 고정자산 상각내역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영업권 상각비, 특허권의 상각비, 상표권의 상각비를 각각 입력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고정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네, 뭐 자동결산으로 하는 게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수동결산 직접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게 개정 과목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감가상각비 맨날 자동으로 하다가 갑자기 수동으로 하려면은 차변에 유형자산 같으면 뭐 차변에 감가상각비. 근데 무형자산은 차변이 뭘까요?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는 자동결산을 씁시다. 그리고 무형자산은요,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법을 안 쓰죠. 영업권에서 직접 빼버려요. 직접 자산감소. 그러니까 대변이 영업권 50, 특허권 150, 상표권 80. 직접 해당 무형자산에서 자산을 장부금액에서 빼버립니다. 직접 상각을 한다. 그것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의 차이예요. 자, 이 무형자산 상각도 참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2회에서는 결산 문제가 조금 새로운 형태로 출제를 하려고 신경을 썼구나. 그렇게 보여져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창에서는 확인 눌러주시고요. 내려가서 무형자산을 찾습니다. 네, 여기 보이네요. 무형 고정자산 상각. 여기다가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영업권 50만원 입력하시고, 특허권 150만원 입력하시고, 상표권 80만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른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고 확인. 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한번 구경하러 갈까요?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를 다시 조회를 눌러봤습니다. 매출원가 대체분계 항상 넘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 무형 고정자산 상각, 무형 고정자산 상각 또는 무형자산 상각비 같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대변에 영업권 50만원, 특허권 150만원, 상표권 80만원에서 자산 감소를 직접 시켰죠.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보너스 문제에 해당된 쉬운 문제였습니다. 회계정보 분석 문제. 이거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조회 4점.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기업의 안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기 말 부채 비율은 얼마냐? 전기 거를 봐야 돼요.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누어서 100으로 곱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돼요. 재무상태표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재무상태표를 딱 조회했더니 12월로 조회했더니 어제 이제 이런 에러가 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에러가 나는 것은 이익잉여금 계산서 처분 이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단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 것만 보면 되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시험에서도 그냥 무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회사를 결산을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 결산을 끝내려면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가지고 말이죠. 여기다가 처분 예정일과 처분 확정일 입력해주고 여기 전표 추가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표 추가를 하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재무상태표를 12월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안 되어서 에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일 패션, 주식회사 3일 패션이라는 회사 이 교재로 맨 처음에 쭉 연습했던 그 과정에 있었죠. 그 과정에 결산 절차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거 한번 했던 작업인데 시험에는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요새는 안 해가지고 이제 벌써 까먹었죠. 그럼 이 단기 계산을 해라 했을 때 그럼 에러가 뜨면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실행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는 문제를 아마 안 낼 거예요. 요 자료 에러한 자료만으로 그 단기여도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그렇게 문제를 내려면은 사전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문제를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거 지시 없이 지금처럼 조회할 때만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단기분에서 뭘 조회해라 라면 에러가 났으면 그냥 난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채 총계를 전기분 부채 총계를 이렇게 보니까 144, 554, 800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144, 554, 800 나누기 한 다음에 자본 총계를 밑에 보니까 277, 277, 990, 000이었다 이거. 그래서 는 했더니 0.52가 나오네요. 0.52는 곱하기 100 하면은 52%. 계산기만 잘 쓰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죠.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가 나왔네요. 4점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1월부터 3월의 매출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매출의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냐.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저장한 거 불러낼까요? 하면 예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기에 있죠. 이러셔가지고 1월부터 3월로 조회합니다. 1 엔터 3 엔터 정기신고에서 한 번 더 엔터. 그럴 때 팝업창이 하나 나오죠.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출제위원이 백데이터를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도한 값으로. 그러니까 이걸 꼭 이용해야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뭐였느냐? 매출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자, 매출 과세 표준이 뭐냐면은요. 이게 매출 세액이고 이게 매출 과세 표준이에요. 이 금액, 이 금액란, 금액의 합계. 여기가 타이틀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항목이죠. 거기에 합계. 그래서 과세표준은 137-580-0002니까 3번의 답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을 답으로 딱 체크해 놨다가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실 텐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필기 문제 15개 풀어놓은 것과 그 다음에 여기 2개 마지막에 큰 번호 5번의 회계정보 분석 문제 체크해 놓은 것을 이 프로그램 화면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있다 그랬죠 제가.